네,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윤달성입니다. 교재로는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로는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 되시고, 아마 이번 수업에 이제 강의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구과학 파트의 한 절반 정도는 강의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강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꾸준히 올라오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절반을 향해 오늘 아마 수업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바로 진행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기압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막 외워서 푸는 건 아니지만, 공식을 알고 있어야 어떤 대소관계 비교라던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식을 좀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압이라는 걸 볼게요. 기압. 자, 일단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본래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건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 면적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압은 보통 그냥 공기가 누르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험을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합니다.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 수은 기둥을 갖고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조에 수은을 담아 놓고 이렇게 시험관에 수은을 놓고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럼 이제 너무 두껍게 그랬네요. 여기가 이제 기준 높이가 1m가 될 거고, 이 높이만큼, 그러니까 시험관에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에 뒤집게 됩니다. 그러면 수은이 적정 수준까지 내려오다가 멈춰 있어요. 이 높이가 대략 76cm 정도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쪽에서 누르는 압력과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같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다시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시험관을 이제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험관을 이렇게 기울여봐도 76cm 높이에서 수은 기둥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제 관이 좁은 걸로도 해보고, 넓은 걸로도 해보지만,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를 유지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압력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보면 압력 같은 경우는요, 면적분의 힘이 되고요. 힘 같은 경우는 mg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밀도라는 식을 알 수 있어요. 밀도라는 식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렇죠? 단위 부피분의 질량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질량이 rho v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A분의 rho v g라는 게 나오고, 부피라는 걸 조금 더 정리하면 면적 곱하기 높이가 돼요. 그래서 면적이 없어지면 결국엔 기압은, 압력은 rho gH라는 뜻이 됩니다. rho gH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고요. 단위는 파스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압력은 rho gH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G라는 값은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 10으로 정해져 있는 값이고요. rho라는 값도 어떤 시험관을 보더라도 수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상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압력에 대한 변수가 이제 H가 나오겠죠.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기압이 좀 변하는구나,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걸 정했냐면, 1기압이라는 건 76cm에 해당하는 수은 기둥의 높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76cm이기 때문에 이거 760mm Hg, 또는 이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1토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1013 헥토파스칼을
1기압이라 하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중요하세요. 그래서 1013 헥토파스칼이 1기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밑에를 보시면 정력학적 평형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정력학적 평형. 정력학적 평형인데 평형이라는 뜻은 합력이 0이라는 뜻이에요. 평형이라는 뜻은 합력이 0이라는 뜻인데 지금 제 교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그림을 좀 그리자면 이제 기체 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때,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이게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공간은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체 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때 그림을 좀 그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예를 들면 어떤 정육면체가 있을 때 직육면체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육면체가 있건 직육면체가 있건 했을 때 이 직육면체가 받는 압력의 방향은 모든 면에 수직이 돼요. 모든 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옆에서의 압력 말고 위아래 연직 방향으로의 압력만 좀 살펴보게 되면 이 기체 덩어리는 중심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당연히 작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덩어리의 밑에와 위에 부분이 있을 때, 이 공기덩어리 이 안에 들어있을 때 밑에서 작용하는 압력과 위에서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가 생길 거예요. 자, 밑에서 작용하는 압력과 위에서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가 있을 건데 밑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압력의 기압차에 의한 힘이 나타나게 돼요. 이건 지울게요. 위쪽 방향으로 기압차에 의한 힘이 나타나게 되고 이 부분에 이 힘을 우리가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에는 아마 연직 기압 경도력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직자는 이렇게 생략을 하셔도 크게 무관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압 경도력을 뒤에서 할 때 계속 수평 방향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정력학적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정력학적 평형이라는 건 우리가 합력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력과 기압 경도력이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압 경도력과 그다음에 중력이 같은 상태, 이거를 우리가 정력학적 평형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밑에 5페이지 밑에 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5페이지 밑에 식이 하나 있을 건데 이 식은 별거 없습니다. 자, 원래 압력이라고 하는 건 로지 H였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 높이를 델타 Z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델타 Z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거를 밑으로 내려서 델타 Z분의 P는 로우 G. 근데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는 그냥 중력과 반대 방향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바람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나올 거예요. 바람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바람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람을 일으키는 힘, 바람에 작용하는 힘이어서 첫 번째 기압 경도력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도 하긴 했지만 앞에서는 이제 위아래로만 작용하는 이제 연직 방향을 얘기를 한 거고 얘는 이제 수평 방향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라는 게 나오고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릴게요. 계속 이제 pH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기압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힘이고,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 그림이 이제 교재는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위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성분만 좀 체크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델타 H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면적 S가 있을 겁니다. 면적 S.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조건이 좀 있어요. 기압 차이에 의해 형성된 힘인데, 얘 조건이 단위 질량당입니다. 단위 질량당.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 수업을 하다 보면 뭐 단위 질량, 단위 면적 뭐 이런 게 나올 건데, 다 그때마다 기준인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 그래서 단위 질량당 하시면 전체 값에서 그냥 질량을 통째로 나눠주시고, 뭐 단위 면적당 하시면 전체 우리가 구한 값에서 전체 면적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기압 차이에 의한 힘은 힘이라는 건 면적 곱하기 압력이죠. 그러니까 P는 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을 기준으로 하면 압력 곱하기 면적이 이제 힘이 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압력의 차이가 있을 거고 면적은 여기 라지 S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지 S. 이게 이제 힘이 될 거고, 우리는 단위 질량당을 구하는 거죠. 단위 질량당. 그래서 보시면 기압 경도력이라는 건 단위 질량당 힘이 될 거고, 델타 P의 S가 될 거고, 그럼 문제는 이제 질량이죠. 질량은 앞에서도 봤듯이 여기 있죠. 질량은 로 V로 표시를 하게 될 거고요. 자, V라는 값은 부피는 로, 그 다음에 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로 S 델타 H. 그래서 S와 S가 약분되게 될 거고, 그래서 따라서 기압 경도력 같은 경우는 다시 쓰면 밀도분의 1 곱하기 델타 H분의 델타 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 우리가 만약에 셀 때를 보면, 기압 경도력이 세다라는 얘기는 밀도가 작거나 압력이 크거나 압력의 변화가 크거나 또는 간격이 좁던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밀도가 작다는 뜻은 그만큼 대기가 높이 있다는 뜻이죠. 높이 있을 때는 밀도가 작게 될 거고요. 부피가 질량 그대로인데 이제 부피가 팽창할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압력 차이가 클수록 힘이 크다. 이건 뭐 힘이 큰 거니까 압력 차이가 클수록 힘이 큰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델타 H, 얘는 뭐냐면 우리가 뒤에 다시 좀 이제 대기를 하면서 좀 더 볼 건데, 얘는 이제 등압선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등압선이라고 해서 1000, 996 이런 식으로 등압선을 표시를 할 건데, 이 등압선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압선의 간격. 그래서 등압선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자, 기압 경도력이 크다는 건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이 크면 바람이 세게 분다 라고 하시면 돼요. 바람이 세게 분다는 건 뭔가 이제 풍속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세게 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당연히 방향을 여기다 쓸까요? 자, 방향은
압력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지우고 다시 천천히 쓸게요. 이렇게 해서 기압이 1000인 부분과 뭐 예를 들면 990인 부분이 있을 땐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이걸 우리가 기압 경도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있는 대각선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평 방향이 중요해요. 수평 방향이 중요하게 될 거고, 여기서 얘기했죠. 정력각적 평형. 위아래의 힘이 똑같을 건데, 그러면 이제 수평 방향의 힘만 고려를 할 거다라고 해서 이거를 성분분해라는 걸 합니다. 성분분해. 그래서 예를 보시면, 성분분해가 조금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참고 삼아서 얘기를 좀 해보면, 성분분해라는 건,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3N, 물리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3N, 뭐 이쪽으로 해서 4N 있을 때, 이 힘을 합치면, 이 힘의 합력은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로, 이거 5N이다 라는 걸 이제 물리에서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벡터량을 할 때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하게 돼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F1, 다음에 이렇게 해서 F2 있을 때, 이 두 힘의 합력은 이쪽 방향으로 합력이 작용한다. 이게 이제 힘의 합성입니다. 이게 이제 힘의 합성이고요. 힘의 분해는 지금 제가 노란색, 주황색으로 쓴 걸 이제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힘의 분해는, 이거 지우고 갈게요. 성분 분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힘이 있을 때, 이젠 분해를 할 거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이렇게 해서 분해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보라색 두 개로 힘을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라색으로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X축, Y축으로 이제 성분 분해를 하게 돼요. 이런 거 이제 성분 분해라고 할 건데, 그럼 얘는 그대로 X축, Y축으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시고, 이렇게 오른쪽 밑에 이렇게 있을 건데, 우리는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간 요 성분, 요게 이제 수평 기압 경도력이 되겠죠. 요거만 고려를 하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향력 보도록 할게요. 칠판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이제 전향력을 보게 될 거예요. 7페이지에 전향력을 보게 될 건데, 전향력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오메가도 써 있고, 사인 세타도 써 있고, 식이 좀 써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다 보면, 뭐 전향력은 EVW, 뭐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뭐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을 좀 해 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물리 시간이나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증명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결과치만 기억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를 푸시는데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전향력을 보시면 볼까요? 전향력이 있을 건데, 일단 전향력도 바람을 일으키는 힘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바람을 일으키는 힘 중에서 첫 번째 기압 경도력이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전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향력은 우리가 C로 표현을 할 거고요. 전향력도 기본적으로는 단위 질량당이에요. 그래서 얘도 전체적인 질량으로 나눈 값이 이제 공식이 될 건데, 자, 보시면 일단은 어렵게 설명을 한번 하고 좀 쉽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판이 있을 때 중심에서 물체를 이렇게 던집니다. V라는 속력으로 물체를 던질 건데, 얘를 던지는 순간 원판을 이렇게 돌려요. 이걸 뭐 각속도 오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 공이, 제가 던진 공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반지름을 그러면 반지름 반대편에 체크할게요. 반지름을 이제 R이라고 하고, 이 공이 이렇게 간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그랬을 때 얘가 움직인 이 호의 길이는 L은 반지름 곱하기 각도가 될 거고, 이 각도는 오메가 t라는 값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R값은 당연히 요 t는 제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럼 요 R값은 V라는 속력으로 간 시간과 똑같기 때문에 얘를 결과적으로 보면 V 오메가 t 제곱이 돼요. R은 VT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물리에서, 오늘 물리 얘기가 좀 나오네요. 물리에서 이런 걸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일 때 이동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게 나오는데, 초기 속도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처음 속도는 0으로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V0t는 빠지게 될 거고, 이동거리는 얘네 둘이 똑같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거를 풀었으면 2분의 1 AT 제곱은 V 오메가 T 제곱이 될 거고, T제곱이 약분되면 결국에 A가 2V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2V 오메가. 여러분 이 식만 보시면 돼요. 요거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요거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구심 가속도라는 값이 될 거고요. 구심 가속도라는 값이 될 거고. 자, 여기는 위도에 대한 설명이 좀 빠졌어요. 위도에 대한 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이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위도별 구심 가속도는 원칙적으로는 2V 오메가, 그 다음에 사인, 뭐 파이라고 써도 되고 세타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위도 같은 경우는. 자, 요것도 간단하게만 잠깐 보시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요 가운데 중심축에서 도는 속도가 자전각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오메가인 건데, 만약에 우리가 중위도에 살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돌고 있는 자전각 속도는 여기죠? 그치? 그러면은 이 사람의 요만큼 도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게 따졌을 때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오메가, 여기가 위도 해서 여기가 오메가 사인 세타가 될 건데, 이거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왜 세타인지는 나중에 또 천구 좌표계를 해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도가 들어가면 사인 값이 들어간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타가 크면 클수록, 우리 세타는 0에서 90도잖아요. 위도는 0에서 90도니까, 그럼 90도일 때 맥시멈이 될 거고, 90도가 아닐 때 적도 지방에서는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위도에서 가속도가 쓸 거고, 우리 힘은 Fm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전향력이라는 값도 가속도가 크면 센 거니까 고위도일수록 전향력이 크다,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이렇게 될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V는 물체의 속도예요. 물체의 속도. 근데 우리가 물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공기 덩어리가 되겠죠. 그렇죠? 공기 덩어리, 뭐 바람의 속도가 될 거고요. 얘는 지구의 자전 각속도가 됩니다. 근데 지구의 자전 각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건. 그래서 위도별로 물체의 속도, 요게 이제 변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향력이 뭐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커뮤니티에도 잠깐 올려드렸지만 일단은 전향력이라는 건 방향을 좀 아셔야 돼요. 방향. 그래서 전향력의 방향이 북반구일 때는 오른쪽이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이다. 그리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도가 높아질수록 전향력이 크다. 여기는 결론인데 북반구에서 왜 오른쪽이냐면 간단하게 보면 지구가 이제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게 될 거고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공을 던질 건데 공이 이동하는 찰나에도 A와 B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될 거고 A는 왼쪽 요 처음 위치에서 던졌지만 B는 오른쪽 B' 위치에서 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치 공이 이렇게 꺾인 듯한 힘을 받게 될 거고 이렇게 받게 되는 이 가상의 힘을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뭐 푸코 진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 식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도 지방 같은 경우는 미니멈 값이라기보다는 요거죠. 적도 지방에서는 사인 세타 값이 0도라면 이게 0이 될 거니까 적도 지방에서는 전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기서 이 친구한테 X가 Y에게 공을 던졌는데 얘가 자전을 하더라도 X 프라임이 Y 프라임이니까 얘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전향력이 없다. 이렇게 하셔도 뭐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구심력이라는 걸 할 거고 이게 2번이 되겠죠. 전향력. 그리고 우리 기압 경도력은 수평만 고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수평 방향으로만 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원심력과 구심력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가 어떤 물체를 중심을 통해서 중심이 있고 이 중심을 기준으로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심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원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심력도 이제 가상의 힘이고 얘는 뉴턴의 우리가 관성력이나 원심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의 힘인데 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좀 성립하기 위해서 좀 억지로 도입한 개념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런 것까지 지구과학에서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구심력과 반대되는 힘이 원심력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원심력이라는 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뭔지만 어떤 방향인지만 아시면 되세요. 자,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제 구심력이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구심력을 잘 못 들어보고 우리가 뭐 항상 원심력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쪽 힘을 원심력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중심을 향하는 힘이 구심력이다. 요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찰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바람이라는 건 공기의 움직임이고 공기의 움직임이 있을 때 바닷가 닿으면 당연히 마찰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찰이 작용을 하긴 할 건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마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1km 이하 지점이에요. 지면에서부터 높이 1km 안쪽에 있는 바람들은 마찰력의 힘을 받지만 1km 밖에 있는 바람들은 마찰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의 종류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km 이하인 요 층을 1km 이하의 요 공간을 마찰 경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찰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같은 말로는 대기 경계층이라는 말도 씁니다. 되셨죠? 그러면 얘기했지만 지면이 있고 1km 있을 때
요 사이에 말고 그 마찰이 없는 이 공간, 마찰이 없는 여기는 우리가 자유대기라는 말을 씁니다. 자유대기.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이죠. 자유라는 뜻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9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강의상은 한번 끊어갔을 거예요. 이제 챕터가 좀 바뀌어서 한번 끊었습니다. 자, 바람의 종류가 될 거고요. 뭐 직윤풍, 경도풍, 지상풍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이게 어렵진 않은데 설명을 결과 중심으로 좀 할 겁니다. 결과 중심으로. 이거 이제 이론적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한 대학교 한 3학년 정도 지구과학과를 이제 가시면 이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결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고 외우기 쉽게끔 그렇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의 종류가 될 거고요. 처음에 직윤풍이라는 게 나와요. 직윤풍. 바람의 종류가 나왔을 때 어떤 힘들이 관여하냐를 보시는 게 좀 편합니다. 어떤 힘들이 관여하는지. 직윤풍 같은 경우는 수평 경도력과 기압 경도력이죠.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발음이 안 되죠. 전향력이 같을 때 일어나는 바람이 이제 직윤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평 경도력과 직윤풍,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같을 때 일어나는 바람이 될 거고, 방향은 바람의 방향이 제일 중요하세요. 바람이 제일 중요할 건데, 방향은 북반구에서는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방향, 남반구에서는 기압 경도력의 이제 왼쪽 직각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남반구보다는 우리가 지금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 위주로 외워두세요. 어차피 남반구는 다 반대기 때문에 북반구 위주로 외워주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림 보시면 직윤풍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좀 있는데 등압선이 직선일 때 나타나게 됩니다. 등압선이 직선일 때. 등압선이라는 게 계속 나올 건데, 등압선이라는 건 압력이 같은 부분을 쭉 이은 선을 그냥 등압선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봤을 때, 교재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을 봤을 때 이렇게 쭉 서 있고 그냥 뭐 천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등압선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선. 그래서 이렇게 천 있고, 교재는 교재는 숫자가 좀 다르네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거라서. 자, 천이 있고, 만약에 여기에 뭐 1996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96. 그래서 원래는 이제 4씩 차이가 나게끔 쓰기 때문에 일부러 996이라고 쓴 거고요. 자, 기압 경도력은 뭐라고 했냐면, 기압 경도력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등압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게 기압 경도력이라고 했어요. 기압 경도력. 얘가 이제 바람이 올라오게 되면 전향력이 좀 생기고, 너무 올라왔네요. 자, 얘가 좀 올라오게 되면 전향력이 생겨요. 그래서 바람이 꺾이게 됩니다. 흰색으로 할게요. 바람이 꺾이게 될 거고, 이 친구가 더 올라오게 되면 전향력이 더 세져서 얘가 더 꺾이게 될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너무 위로 그랬네요. 최종적으로는 이 바람이 더 전향력에 의해서 더 꺾어가지고 이렇게 등압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직윤풍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기 기압 경도력이 있고 전향력이 있을 때 전향력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바람은 이렇게밖에 안 분다라는 게 직윤풍에 대한 얘기고, 등압선이 직선일 때 나타나는 거고, 등압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직윤풍 같은 경우는 1km 이상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찰이 없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바람이 직윤풍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찰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방향이 직윤풍이다. 자, 근데 우리 직윤풍과 전향력이 있을 때, 전에 아까 공식을 보면 기압 경도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었죠. 로분의 1, 그 다음에 델타 H분의
델타 P, 요게 이제 기압 경도력이었고, 이렇게 볼까요? 그 다음에 전향력 같은 경우는 2 V 오메가 사인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길죠, 이렇게. 그래서 V 같은 경우도 V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옆에다 쓸게요, 그냥. V로 정리를 해보면 그대로 나머지는 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 오메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그 나머지는 그대로 로분의 1 델타 H분의 델타 P, 요렇게 해서 직윤풍의 속도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밀도가 어떨 때, 그 다음에 등압선의 차이가 어떨 때, 압력 차이가 어떨 때, 그 다음에 이거 각도는 정해져 있고 위도가 어떨 때 얘가 어떻게 되니, 이거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바람이 빠르게 분다는 건 고위도에 있을수록 밀도가 이게 작아야 되죠. 이게 작아야 되니까 세타가 작을수록, 밀도가 작을수록 등압선이 간격이 좁을수록 압력 차이가 클수록, 이렇게 이제 관계식만 아시면 됩니다. 식이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갖다 놓고 나머지 다 넘긴 거기 때문에 이게 몇 번 쓰다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경도풍 보겠습니다. 경도풍은 등압선이 원형일 때예요. 등압선이 원형일 때고, 지금 보시면 직윤풍 같은 경우는 등압선이 직선일 때고, 경도풍 같은 경우는 등압선이 원형인 건데 얘가 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직윤풍에서 다 파생된 거기 때문에 등압선과 나란하다라는 걸 기본으로 갖고 가시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등압선과 나란하게. 자, 경도풍 같은 경우는 등압선이 원형인 건데, 일단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얘는 등압선과 나란하게 바람이 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압선과 나란하게. 그러면 자, 우리가 고기압을 볼까요? 고기압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등압선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고기압이 형성돼 있다는 건 자, 지금 이렇게 바람이 누르고 있다, 공기 덩어리가 누르고 있다는 뜻이고, 안쪽이 압력이 더 셉니다. 기압이 더 세서 얘가 숫자로 그냥 쓰면 이게 900이 되면 얘는 896 이렇게 될 거예요. 숫자는 대충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기압 경도력이 생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와 반대로 전향력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근데 고기압에서는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힘의 합성을 봤을 때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구심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북반구에서의 바람의 방향은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바람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결국엔 아래쪽으로 하는데 구심력이 생기니까 바람이 이렇게 해서 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돌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헷갈리기 때문에 결론을 갖고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해서 거꾸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따가 날씨할 때 다시 보겠지만, 우리 고기압 같은 경우는 다 오른손으로 볼 거고요. 고기압은 지금 공기가 누르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공기가 누르고 있다. 그럼 나머지 감기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봤을 때 이제 시계 방향, 고기압이 누르고 있고 이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이걸 먼저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바람의 방향이 될 거고, 그러면 일단 고기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쪽이 고기압이고 바깥쪽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무조건 기압 경도력은 작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불 건데, 기압 경도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바람이 시작될 거고, 얘가 원으로 돌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필요한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기압 경도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전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벡터로 굳이 따지면 전향력과 기압 경도력이 따졌을 때, 기압 경도력을 합쳤을 때 구심력이 된다. 안쪽 방향, 이쪽이죠. 화살표는, 원래 벡터는 왼쪽 화살표인데 그냥 우리는 요 힘의 방향을 표시를 할게요. 우리 수학 시간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구심력이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론을 갖고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요거에서 바람, 결과치 갖고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게 조금 더 편하세요. 결과치 갖고.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서 예를 들면 저기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기압이 이렇게 있을 때, 저기압은 바람이 위로 올라가는 게 저기압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바람이 지금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 감기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반시계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불 거고, 자, 그러면 당연히 저기압일 때는 안쪽에 있는 게 저기압이고 바깥쪽에 있는 게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고에서 저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생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쪽으로 색깔을 똑같이 하는 게 편하겠죠. 기압 경도력이 생기게 될 거고, 바람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건 구심력이 생겼다는 얘기고,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반대일 때, 여기서는 지금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크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커야 왼쪽으로 힘이 또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결과치를 갖고 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 이걸 보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편하세요. 이걸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십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가 고기압인 경도풍을 고기압성 경도풍, 가운데가 저기압인 경도풍을 저기압성 경도풍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고기압 저기압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을 때, 고기압은 공기가 이렇게 누르는 거고요. 저기압은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땅에 있을 때 공기가 나를 누르니까 고기압, 이땐 공기가 나를 좀 덜 누르니까 저기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에 대한 얘기는 요 손가락 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요거 다 끝나고 다시 우리나라 날씨 할 때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고기압성 경도풍, 얘는 저기압성 경도풍이었어요. 그러면 저기압성 경도풍 이렇게 있을 건데, 우리가 바람의 속력, 풍속을 결정하는 건 얘죠. 풍속을 결정하는 건 결국엔 전향력이에요. 그렇죠? 풍속을 결정하는 건 전향력입니다. 우리가 이 기압 경도력은 말 그대로 힘인 거고, 속도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건 전향력인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고기압성과 저기압성이 있을 때 전향력이 큰 게 고기압성 경도풍이죠. 그래서 바람의 속도는 고기압성 경도풍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바람은. 그러면 이제 C가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크고, 근데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고기압성 경도풍이 풍속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직윤풍, 그 다음엔 저기압성 경도풍, 이렇게가 이제 풍속의 대소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도풍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어느 상태일 때 전향력이 더 크냐 작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건데, 결과를 갖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은 훨씬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풍 보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지상풍 볼게요.
자, 페이지 10쪽 보시면 되고요. 10쪽 보시면 되고, 지상풍입니다. 지상풍. 뭐 등압선이 직선일 때가 있고 등압선이 원형일 때가 있는데, 등압선이 직선일 때가 있고 등압선이 원형일 때.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직윤풍이나 경도풍 같은 경우는, 직윤풍이나 경도풍의 경우에는 얘는 마찰이 없는 상태예요. 1km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면에서부터 1km 이상인 지역이었고, 지금 할 지상풍 같은 경우는 마찰이 좀 있습니다. 얘는 이제 1km 이하가 될 거고, 얘는 이제 마찰이 있게 돼요. 그래서 마찰력을 고려를 할 건데, 우리가 마찰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잠깐 내리면, 마찰력이라고 할게요. 마찰력에 대한 정의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이제 마찰력이 됩니다.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마찰력의 방향을 알면 이 친구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등압선이 이렇게 있을 때, 마찬가지로 996, 1000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있죠.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있고, 얘도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자, 얘는 마찰이 있어요. 그리고 전향력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바람이 불어갈 건데, 자, 마찰이 이쪽이란 얘기는 바람은 마찰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갈 건데, 전향력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좀 더 이렇게 꺾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마찰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향력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좀 더 꺾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압 경도력은 뭐랑 같게 되냐면, 마찰력과 전향력의 합력과 같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 기압 경도력과 얘가 같게 되고, 이 값이 같아질 때의 바람을 지상풍이다 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직윤풍 같은 경우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같을 때, 근데 경도풍 같은 경우는 전향력과 기압 경도력의 어떤 대소 관계를 비교를 한 거죠. 고기압성이냐 저기압성이냐 비교를 한 거고, 지금 이제 지상풍 같은 경우는 마찰력과 전향력의 합력과 기압 경도력이 같을 때의 바람을 지상풍이라고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원래 마찰력 방향이 아니라 조금 더 꺾인다. 그래서 이 꺾였을 때 이렇게 이루는 각도, 이걸 우리가 경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각. 되셨죠? 여기까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마찰이 크면 클수록 이제 경각은 커지게 될 겁니다. 마찰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경각이 크게 돼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이제 저기압성과 고기압성으로 볼 건데, 지금 10페이지에 제일 밑에 10페이지 제일 밑에 오른편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른편 그림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림을 이제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저기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고기압이 있을 때, 저기압이고 이제 고기압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900, 여기는 904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했었냐? 아까 했던 거랑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갈 건데, 고에서 저로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있을 거고, 기압 경도력과 수직으로 바람이 발생할 건데, 얘는 전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본다고 했죠? 저기압은 이렇게죠. 그렇죠? 저기압은 이쪽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 건데 마찰이 있기 때문에, 얘도 아까 했죠? 마찰이 있고 전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할게요. 지점에서의 바람을 볼게요. 지점에서의 바람. 이 지점에서의 바람. 이게 이제 원래의 바람. 원래 바람이라면 좀 이상하긴 한데,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오른쪽 90도, 오른쪽 수직으로 생기는 원래의 바람의 방향이 있었는데, 얘가 지금 마찰력과 전향력에, 마찰력이 있게 되면서 이렇게 바람이 꺾이게 됩니다. 그쵸? 이쪽으로. 마찰력의 방향으로 바람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마찰력의 바람으로 바람이 갈 건데, 그럼 이렇게 가면 얘가 바람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압선이 이렇게 있을 때, 조금 확대를 해서 그리면, 등압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제 원래 바람인데,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꺾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꺾였다. 그럼 얘가 결국엔 요 등압선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저기압일 때는 얘가 등압선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너무 하나요? 보시면 저기압과 고기압이 있을 때, 고기압일 때는 바람이 이렇게 해서 밖으로 퍼지게 되고요. 그림을 죄송해요. 여기다 그릴게요. 그림 왔을 때 저기압과 고기압이 이렇게 있을 때, 저기압만 볼게요. 저기압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람이 위로 가는 건데, 바람이 위로 갈수록 바람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에 바람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압성일 때. 고기압성은 반대로 해서 얘가 나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요거는 손가락으로 이따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론상으로는 지상풍은 마찰력과 전향력의 합력이 기압 경도력과 같을 때 생기는 바람이다. 이렇게 아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일 때는 안쪽 시계 방향, 그 다음에 고기압일 때는 바깥쪽 시계 방향. 저기압일 때는 안쪽 반시계죠. 이쪽은 반시계죠. 그렇죠? 반시계. 고기압일 때는 시계 방향. 이렇게 돌아온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12쪽을 볼게요. 11쪽에 에크만 나선은 뭐냐면요. 에크만 나선은 그냥 요거예요. 우리 그 해수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에크만 나선은 해수에서 한번 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대기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림을 좀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찰이 없을 때의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찰이 없을 때의 바람이 이쪽으로 쭉 분다. 근데 얘가 1km 이하인 지역에서 마찰이 작용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꺾이게 될 거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꺾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에크만 나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꺾여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에크만 나선이라고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서풍의 발생이 있는데, 편서풍 파동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편서풍이라고 하면, 서풍은 이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겠죠. 그렇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될 거고, 우리가 간단히 또 기압선을 그리면, 0도 90도라고 했을 때 이쪽이 덥죠. 그렇죠? 더우니까 대기가 많기 때문에 공기 덩어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등압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기압 경도력은 안쪽이 더 고기압이 되겠죠. 그렇죠? 기압이 위쪽이 더 낮을 거니까 기압 경도력이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기압 경도력이 수직이니까 일단 수직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이제 기압 경도력이 될 건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수직 기압 경도력이 아니라 항상 성분분해를 한다고 했죠.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성분분해 잘 안 되네. 이렇게 해서
성분 분해를 했을 때 우리는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만 이제 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같은 이거 좀 옮겨볼게요. 화살표를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공기가 많고 적고 이게 고기압,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겁니다. 바람이 불어오게 될 거고 얘는 기압 경도력이 이쪽이고 방위표를 그리면 이렇게 누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있을 때 누운 그림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적도 지역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남쪽이고 이게 북쪽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지금 서쪽이 될 거고 이게 동쪽이 될 건데 안쪽이 서쪽이고 바깥쪽이 동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칠판을 기준으로 왼쪽이 남쪽, 오른쪽이 북쪽, 안쪽이 서쪽, 나오는 쪽이 동쪽. 그러면 기압 경도력이 지금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죠? 기압 경도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바람의 방향은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무조건 서풍이 불게 돼요. 무조건. 그래서 편서풍이 항상 발생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명 때문에 잠깐 본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편서풍 파동은 뭐냐면 편서풍 파동은 파동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편서풍 파동은 뭐 로비스타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편서풍에서 항상 우리 이제 북반구에서는 항상 이제 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본 거고, 이제 편서풍 파동을 볼 건데,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그림을 좀 편하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잠깐 끊어갔는데, 얘가 지금 찬 공기가 내려올 거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갈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둘이 기압선이 만나게 될 거고 얘네들 어쨌든 세력 싸움을 하게 돼서 얘네가 기압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색깔은 그냥 없이 갈게요. 써야 될 색들이 좀 있어서 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바람이 지금 등압선과 같은 방향으로 등압선과 나란하게 바람이 불어갈 건데 바람이 불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 위접죠. 요 공기 덩어리는 지금 회전을 이렇게 하게 될 거고 그럼 지금 반시계를 하고 있으니까 저기압이 될 거고 똑같죠? 여기도 반시계로 회전을 하죠.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상태니까 얘는 저기압.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고기압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이제 땅이고 이제 위도별로 있을 건데 위도가 높아질수록 속력이 빠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위도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꼭대기가 바람이 빨리 불잖아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도별은.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올수록은 속력은 감소할 거예요. 속력은 감소할 거고 위도가 높아지는 위로 갈수록 바람의 속력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은 더 밑 방향으로 내려오는 방향은 속력이 감소, 위에 방향 속력이 증가하게 될 건데 쉽게 생각하면 점점 속력이 느려질 거니까 여기에 공기 덩어리들이 정체 현상이 일어나죠. 차 밀리듯이. 그렇죠? 여기서는 빠른데 점점 속력이 느려질 거니까 공기가 모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여기는 이제 공기가 나와서 누르는 거니까 고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쪽에서는 점점 속력이 빨라져야 돼요. 그러면 공기를 더 채워줘야 속력이 빨라지는 건데 여기는 채워줄 공기가 없으니까 밖에 쪽에서 이렇게 공기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압이 형성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다시. 자, 바람이 불어올 건데 속력이 점점 낮으니까 공기 덩어리들이 앞으로 진행을 못해서 모이니까 더 모였기 때문에 바깥으로 한번 방출. 그럼 바깥쪽에서는 공기가 누르게 되니까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력이 빨라지면서는 밀어 올릴 바람이 없으니까 주변 바람을 이렇게 주변 공기를 이렇게 끌어당긴다. 그래서
저기압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쭉 이렇게 생길 때 저기압의 오른쪽 밑에 저기압이 생기죠. 그쵸? 저기압 오른쪽 밑에 저기압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압의 왼쪽 밑에는 이제 고기압이 생기죠. 그쵸? 저기압을 중심으로 왼쪽 밑에는 고기압, 오른쪽 밑에는 저기압이 생길 거예요. 그쵸? 다시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고기압, 그 다음에 저기압이 있을 때, 저기압의 왼쪽이 고기압, 저기압의 오른쪽이 저기압,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도 저기압이고, 저기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에 있는 공기 흐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이렇게 따라잡게 돼요. 그러면 기압의 차이가 없고 공기의 흐름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가 없어지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저기압, 고기압인데, 우리가 뒤에 날씨를 하면서 보겠지만 열대 저기압, 온대 저기압, 이렇게 태풍의 형성이 다 이 지금 흐름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고, 자, 그렇게 태풍이 그러니까 열대 저기압, 온대 저기압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편서풍 파동에 의해서 형성이 되게 될 건데, 결국에는 그 파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없어지게 되는 이유가, 저기압과 저기압, 고기압 생겼는데,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흐름이 기압 차이를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제 그 얘기가 조금 어렵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14페이지의 편동풍 파동은 요거 이제 수능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이랑 크게 관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만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크게 무리는 안 되실 겁니다.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15페이지 말고 뒤에 부분을 먼저 하고 볼게요. 지금 요 대기 대순환이 여기도 들어갔고 뒤에도 겹쳐서 이제 들어가게 돼서 뒤에 있는 거를 보면서 이제 해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날씨에 관한 걸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